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냉전시대 이념 대결이 진작에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산당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농담할 때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너 공산당이냐? 공산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럴 때 말이죠. 요즘 세상에 만약 진지하게 공산당이니 어쩌니 뭐 하는 이런 얘기를 꺼낸다면 약간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주와 해양 자원을 놓고 세계가 경쟁하는 지금 웬 이념 타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거 먹고 발사합시다. 김종옥 모델. 저 원래 자르기로 했는데 저기 편집 내용이었는데. 근데 김종욱 교수가 광고 모델로 출연한 이후로 네. 홍삼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아니 정말요. 지금 실제 모델로 어울리는데요. 이게 딱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신뢰감이 있잖아요. 병광세 스타일. 제가 좀 힘이 좀 있어 보입니까? 병광세 스타일이잖아요. 광고 모델은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제 민주평통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 이런 걸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윤석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 종욱이 형이 무슨 뭐 광고 모델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빛나는 태양 네. 구국의 지도자. 공산당이구만. 이러한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다. 한미 동맹을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어제 민주평통.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할 때 너 공산당이냐 그런 얘기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농담으로. 네.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었습니다. 네. 참.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지도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북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이게 금목자학이라고? 닮아가도 어딜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민주평통이 이제 통일 관련된 거니까 공산당 이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하더라도 그 대통령 면전에서 뭐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요 구국의 지도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준혁 교수님? 아유 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분 패널 소개하기 전에 홍삼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지금 주문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아니 제가 딴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걸요. 예, 이걸로 구입을 하세요. 예. 더 싼 거 있어요. 네. 지금 이게 49,000 얼마. 이것도 사실은 시중에 나오는 홍삼 제품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함량이 더 2배예요. 많아요. 예. 그 진세노사이드인가 그 사포닌 함량이. 원기진고가요? 예. 네. 이 자민경 제품이 더 2배인데 네. 가격은 거기에 비해서 엄청 싸고 네. 특히 지금 한정 판매로 29,900원짜리를 파는데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빨리 사이세요 지금. 아직은 좀 남았는데 남아있어요? 오늘 다 끝날 것 다 같아요. 끝나요? 그러니까 네 분들은 직접 드실 분들은 저걸 사라고 제가 말씀을 그럼요. 드려요. 네, 사야죠. 사실 내년 1월이 유통기한이니까 지금 먹어도 다 먹죠. 뭐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선물하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네. 저 정도 양이면 1월까지 충분히 먹습니다. 충분히 먹어요. 그럼 얼마나 이 정도 크기예요? 아니 요거보다 더 커요? 아니 이 정도 크기 되죠. 아, 요 이거 정도, 이 정도. 몇 밀리예요? 거기는 안 나와 있었어. 몇 밀인가요? 이게 광고문들 맞아요? 그냥 자세히 못 봤어요. 그 외 저
우리가 흔히 엑기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형태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으로 그래서 떠먹어도 퍼먹어도 되고 또 물에 이렇게 타서 먹어도 희석해서, 되는데 네. 저는 샀어요. 주문 완료됐습니다. 어. 29,900원. 사서 먹어봤어요.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다음 주에 네, 드셔보시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더라? 네.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 네. 제가 또 하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장 소장님 때문에 저 피해가 많아요. 왜요? 뭐 조금 뭐 저기 하면은 저 앵카님 이 사람 뭐 좀 선물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 보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저런 귀한 홍삼을 29,900원에 먹을 수 있는 건 시커먼 먹구름 위에서 언제나 빛나는 태양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비슷해져 1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나 얘기하면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분들 선물해 드리니까. 그래도 이게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뭐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행사를 열었다고 하지만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앵커께서 농담처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조선 중앙방송 그거를 좀 보는 내용 같아요. 참 씁쓸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에 민주평통에 가서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살짝 걸린 게 자유촌용연맹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통일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조금 빗나갔다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보면 요즘 방구석 연포라고 뭐 자기 국회의원들 모아놓은 연찬에 가서 뭐 떠들고 여기처럼 이 민주평통 간부들 모아서 이렇게 국민 앞에 나와서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공약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들 식구 모아놓은 데서만 가서 막 고함 지르고 싸우자 전사로 투쟁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죠. 김관용 수석 부의장이 경북지사했죠. 그럼요. 3선 했고 네, 연세도 지금 꽤 있으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그 민주평통 수원 수석부위원장 했었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 임기가 다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잘리신 건 아니시고. 뭐 하여튼 근데 저희가 이제 민주평통 할 때 이런 반공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평화적으로 남북 화해를 이룰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민주평통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내용이 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로지 이게 자유총연맹인지 민주평통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 인생의 모토가 아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아부의 선을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김관영 부의장께서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급의 예. 아부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 연세에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3선이나 하셨고 그런 분이 대통령 앞에서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설사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요, 김두수 대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하면 뭐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부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지나치면 가공은 비례라고 너무나 지나치게 하면 그 자리도 좀 어색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문자로 나오고 방송으로 나오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구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국민 통합이나 국민의 불안이나 억울함 이런 것들 막 어루만지면서 그런 것들 이무해서 국민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도 그 할까 말까 한 그런 위치에서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이 귀에 거슬리고 눈에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희낙낙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뭐 한호하고 열광의 박수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 국민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200년 전쯤에 그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동화를 썼는데 그때 썼던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막 거짓말을 해대면서 막 높이 추켜봤으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아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데 그 순수한 어린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조만간에 이런 잘못된 상황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하려면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의 관료 체제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를 배격하라고 얘기했더니 뒤에는 뺀 것 같아요. 공산 전체주의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북한이 빛나는 태양 누구냐면 수령을 빛나는 태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충성하면 권한을 줘요. 주석 펀드 또는 수령 펀드라고 얘기해가지고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아시죠? 외제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충성하면 그 차 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이렇게 시연하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온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고서는 대명천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통 수석 부의장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밖에 나가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진짜 구태인 거고 공산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비극적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보상을 기대하는지 보온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석현 부의장 물러나게 하고 이 양반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지난번에 또 유임시켰고 범돌 앤 범수님 그런 발언 어디서 많이 쓰는 곳이 있지 않나요? 북한이 저런 표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야 저거 북한 방송을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해. 그래가지고 공산당 여부 가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북한에서도 빛나는 태양 잘 안 써요. 그렇죠. 빨갱이들이 쓰는 얘기죠. 옛날 김일성이 있을 때 빛나는 태양 이랬지. 지금은 태양절로 딱 기리기만 하지. 위대한 지도자까지는 몰라도. 위대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JDID님 이러다가 솔방울로 핵미사일 만드시는 대통령이라고 찬양할까 무섭다. 이호필님 도대체 역사에 어떻게 대우받으려고 참 한심하고 이게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뉴야님 김관용 때문에 구미도 망해갑니다. 이 양반 고향이 구미예요? 그렇죠. 김은숙님 이 또한 역사에 남을 말이군요. 신명철님 장성철님 북한 아나운서 같았어요. 뜬금없이. 추방당하겠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념 논쟁 오프닝에서 했지만 뒤에서 좀 다루고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구속영장을 쳤다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라도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 함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맨 처음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이 또 물꼬를 저쪽으로 잡는 바람에 흘러갔네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념 논쟁 한번 짚어봅시다. 도대체 언제적 이념 얘기입니까? 요즘에 이념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고 이념을 설사 얘기한다고 해도 이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어제 어떤 분이 토론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영어로 번역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이념 이런 이야기를 국제 무대에서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나가서 직접 얘기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겠느냐. 지금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지도자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만약에 국가 가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어느 나라에서 왔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해서 뜨악하게 만들더니 국민의힘 연찬에 가가지고 또 이념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민주평통 간부회의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아예 딱 잡고 가겠다는 건데 왜 그러는지 짐작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뭐가 많이 걸려 있습니까? 좀 바꿔보고 싶겠죠. 바꾸는 것,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이어야 했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공산당 발언, 민주평통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는데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꾸 공산 전체주의 하는데 공산 전체주의란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과연 누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 그리고 왜 자꾸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좀 따져봅시다. 김수도 대표, 먼저 공산 전체주의가 뭡니까? 일단 전체주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 공산주의도 있지만 전체주의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나치 독일, 일본 군국주의, 이걸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국민들까지 다 동원하는 체제, 그리고 거기에 이념적으로 자기들을 투사해서 동원할 때, 그리고 거기가 독재 권위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그러니까 독재 권위주의와 좀 차이는 뭐냐면 독재 권위주의는 국민의 상당 부분이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주의는 그 저항이 무력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드는데 공산 전체주의로 이야기한다면 예로 들 수 있는 게 스탈린 정도, 그 공산 전체주의로 굳이 이제 연결시키려면 그 정도인데, 스탈린도 결국 명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에 나치하고 싸우려면 국가 총동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고 국민들을 동원한 정도거든요. 근데 굳이 붙이자면 그런 건데 공산주의라고 해서 꼭 전체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치의 그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가 다 공산주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극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오히려 극우에서 나타나고 공산주의는 극우의 경우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국가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학술적 용어도 없고 국제적 번역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가 보면 웃기는 이야기인데 윤석열은 뒤늦게 뭔가 누군가의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저 말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중에 저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내에 공산 전체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게 누가 추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조차도 공산 전체주의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봉건주의나 왕조국가 이렇게 비판하지 전체주의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에 아주 막 필이 꽂힌 조언데 넌센스인 거죠. 넌센스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오늘 마침 또 정치학 박사, 역사학자 이런 선생님들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김준혁 교수님,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이렇게 근대 이후를 지나오면서 공산 전체주의는 어떤 때였습니까?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용어들인데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본주의인데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이 차이성도 모르고 무조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반대된다. 난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주의가 이제 옛날 왕조국가하고 전체주의하고도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국가 운영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 전체주의가 나타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전 일본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들 그럼 거의 그 전체주의적 국가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두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는 나라. 1938년에 일본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강제 징집부터 강제 징용 또 우리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이탈리아가 이제 무솔리니가 전체주의 국가 뭐 또 나치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인데 실제로 전 세계 역사로 봤을 때 전체주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세력들을 또 민주 진보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그냥 평범한 민주 시민들 전체를 공산 전체주의 맹종자, 추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입니다, 이게. 김종옥 박사님. 없어요 이런 용어는요. 뭐 있어야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볼 때서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뉴 라이트들이. 근데 제가 볼 때 뉴 라이트들이 만들었을 때는 이런 용어가 딱 생각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누가 만드는지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이런 발상이면 나올 수 있는 단어다. 예. 공산 전체주의라는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 이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얘는 별건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데 가장 나쁜 걸 두 개 다 붙인 거죠. 매우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갖다 쓴 것 같아요. 아무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현존하는 공산 전체주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추진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요 지금 온포 소강 그다음에 대동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계를 다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포는 뭐냐, 그냥 배부르게 잘 사는 나라에서 소강사회로, 소강에서 대동으로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샤오강 사회로 가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형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공산 전체주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인도 모르실 거예요. 공산 전체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또 하나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버럴 데모크라틱이 아니에요. 베이직 그다음에 거기다가 리버럴 앤 데모크라틱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 헌재가 결정을 했어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뜻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유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뜻이야.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도 언제 만들어졌느냐? 유신 헌법 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우리 사회의 뉴 라이트들이 소위 진보적이거나 예를 들면 매우 상식적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덤탱이를 씌워요. 과거에 빨갱이라는 수식어. 너는 빨갱이 자식이야. 예를 들면서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주에 있는 어떤 그 시민운동 하시는 자식은 의대에 다니다가 자살을 하는 일들이 그 일들이 그 한 건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공산 전체 주인이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특화된 이념만을 갖다가 독보적인 유일한 이념으로 삼는 게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은 전체주의다. 21세기판 극우적인 전체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쌍둥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남북한이 어느 순간 쌈쌍둥이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매우 극악한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일단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정치학 공부를 한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도 다른 나라 정치학자들이 들으면 비웃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 빨간 넥타이를 차고 오신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징조들이 좀 보였는데 노조의 일부, 노조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있다라는 것이 뭐 검찰, 경찰 조사로 드러난 부분, 그리고 전임 정권 하에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뭐 정권에도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서 아니면은 언론에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24시간 어떠한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집단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석영 님이요. 뭐든 3개월을 못 가요.
카르텔 외치다가 이제 이념 타령으로 갈아탄 거죠. 자, 공산 전체주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궁금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누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입니까?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그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소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네요. 저는 반대는 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상식적인 비판. 비판하고 반대하고 구별 좀 해주세요. 비판하고 반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음번 총선 때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정권을 담당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인물들을 저는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런 김관영 수석 부의장 같은 이런 분들은 좀 반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 우파 체제에 대해서 제가 그쪽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아니 맨 앞부분의 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공산 전체주의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 이렇게 여쭤본 건데 왜 또 국민의힘 얘기를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비판을 가장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눈을 돌려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 아니면 전임 문재인 정권 이렇게는 제가 손이 안 가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반대를 못할 뿐 반대는 비판한다? 하는데 욕은 안 하는 거죠. 반대 욕.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복잡하죠. 네. 이념을 가지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만 추가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꽂힌 거는 뭐냐 반지성주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합리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 생각이라고 이제 했지만 그 반지성주의의 반대말은 행동주의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거는 미국 정치에서 나왔고 미국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유럽과 같은 귀족 엘리트주의에 반대해서 대중들이 행동으로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의 모습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건데 그걸 취임사에 등장해가지고 야당 비판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쪽에 썼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반지성주의적인 어떤 행동주의를 그때 가장 추구하고 가장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동원했던 것들은 사실 그때 국민의힘 계열이었거든요. 오히려 사실상 좀 진보는 엘리트적 요소나 이런 것들 좌파들이 좀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성주의에 가깝고 반지성주의는 주로 우파적 극우적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건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1년쯤 가더니 이제 그게 딱 바뀌어가지고 필이 바뀌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공산 전체주의로 이렇게 한번 자기 나름으로 업그레이드 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어떤 원초적 본능적 그 욕망을 대변하는 단어 쪽으로 접근한 게 반공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무수님 의견 보내주셨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앵커님 박정원 대령 이슈로 가는 게 좋겠네요. 짜증 폭발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는 것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쵸? 제가 한 말씀만 더. 아니 지금 그 조금 전에 김종국 교수 이야기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참상둥이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유교 사회주의 국가다. 예, 유교 사회주의, 유교와 사회주의가 결합됐다. 그리고 예전에 6.15 이후에 이제 남쪽 방문단했던 김영성 단장이 또 유교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 또 했는데 유교하고 사회주의하고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 똑같이 공산 전체주의,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두 체제가 이게. 그 말씀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냥 제가 정리해도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일단 뭐 이쪽으로 한번 어젠다를 세워서 논점을
끌고 가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그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거기에 뭐 또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너무나 불리한 것들이라서 이걸로 지금 끌고 가려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의도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다루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짚어주고 가는 거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는 다른 분석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뉴라이트 계열에서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줬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 이념을 어젠다를 세팅을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 정부다라고 본인이 규정을 내렸어요. 그들과 거리를 좀 뒀죠. 이념 논쟁과 관련해서는 보수파가 상당히 불리한 이슈고 불리한 그 운동장인데 이것을 드러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 경제 이것이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슈로 가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여러 가지 수치들,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적자라든지 세수가 덜 거치는 것들을 보면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슈 전환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어디에선가 또 피리 꽂히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대통령실 기자들하고 대통령 참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며칠 동안 취재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왜 저런 말씀을 꺼내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도 좀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킬러 문항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일 종족주의를 얘기했던 예. 그쪽 사람들의 인풋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슬슬.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님 이건 이거요 저건 저러고요 이러면은 되게 화를 낸대요. 네가 나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2004년도에 뉴라이트 처음 나올 때 그때 뉴라이트는 실용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실용을.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실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무조건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물론 당시에 김영호 이런 분들이 뭐 지금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기도 하고 김태호도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역으로다가 그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올드라이트 이쪽 완전히 수구 냉전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쇠뇌시키고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세울 때부터 뭔가가 이제 물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 가져올 결과 아니겠습니까? 옳은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국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저 동의 못 합니다. 국가 가치가 뭔지 이해를 한다면 국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망치는 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 전체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입니까? 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최수근 장병을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공산 전체주의죠. 잼버리 파일 문제가 정부의 문제,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산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다 공산 전체주의인 거지. 근데 좀 뭐 한두 달 있으면 또 다른 얘기 하실 거니까 너무 깊이 다루지 마시죠. 뭐. 그렇게 치자면은 박정훈 대령 같이 정말 군인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 공산 전체주의 일원이에요, 지금. 집단 항명 수배. 예. 자,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가 또 나온 사건이 바로 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과연 외압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국방부 차관, 대통령 안보실장 모두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만 증언이 워낙 구체적이라서
이 말도 선뜻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입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요. 과연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결재까지 한 사안을 취소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갑자기 뻥 쪘잖아요. 네. 31일 날 예, 하는 홀딩 돼 버리니까. 뭔 상황인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했나 봐. 그런데 내가 뭐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님실에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이래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저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이 직접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이제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됐고 이것을 이제 상의를 해서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군사보좌관은 아마 국방비서관인 것 같아요, 김정욱 교수. 네.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군사보좌관이라고 한 것 같은데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제 일정을 보더라도 7월 31일인가요? 그 11시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얘는 다 비공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녹취 내용을 보게 되면 그날 대통령이 경로했다. 경로해서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은 그 전화를 받고 해외 출장을 가기로 한 2시간 전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이첩 중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도 중단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고 차관 그 이후에는 이제 장관이 이제 비행 탔으니까 차관이 그 일을 했고 그 당일날 법무관리관이 직접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들을 빼라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하면 그 하루 동안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면 장관이 출장 2시간 전에 비상회의를 열고 차관이 전화하고 그다음 법무관리관이 직접 전화할 일이 벌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왜냐 이 사안은 이미 그 전날 장관이 스스로 본인이 결재를 했던 장관도 웃기죠. 국회 나와가지고 결재할 때부터 뭔가 찜찜했다고 하면서 결재했다고 막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31일 날 벌어졌던 그 희한한 상황 자체들은 대통령의 경로를 제외하고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과정이다. 근데 국회에 나와 있는 소위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국조도 안 돼요. 특검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사람이 대통령, 어제 나왔기 때문에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군 검찰 다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병 사람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가 이 문제를 파헤치지 않고서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힐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전 그래서 그 수석 보좌관에서 수석들과 보좌관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하겠습니까? 그럼 유일한 방법은 딱 그날 정황은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면 해결이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검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저는 뭐 이 정도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낼 방법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차관은 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죠. 그랬을까요? 다 밝혀집니다. 두 사람 국회 답변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또 뭐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상병 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만들어서 해당 비서관이 바로 예, 주문을 알겠습니다. 받고 조화를 보냈고 네. 서훈을 신청했고 예, 그리고 1개국 알겠습니다. 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보실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확실하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도수 대표, 만약에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고받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특검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자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는데 결과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 이야기나 이런 어떤 정언을 보면 분명히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저걸 거론했고 대통령이 군 관련해서 역대 최고의 짜증과 분노를 경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저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이제 팩트 같은데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 저게 부인된다면 대통령보다 더 실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실세가 군을 움직일 실세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 대통령의 저런 반응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1년 전 흰남노 태풍이 왔을 때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련 그 태풍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다 의심받을 때 해병대가 앞장서서 구해준 거에 대해서 아주 격노하고 격려하고 그 칭찬하고 했다라고 이야기가 다 나오면서 특별히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배경 부분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고 다 확인되고 있는데 저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르칠까요? 태양이 가르치나요? 저는 뭐 도저히 이해 안 가고 저는 뭐 특검하면 다 나옵니다. 김종욱 교수. 네. 그런데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 안 한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네. 국정기획수석이면은 대통령 뭐 이렇게 회의할 때 당연히 참석하는 멤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상황이다. 졸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버프라질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걸 예상을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본인이 뭔가 캥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정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국가안보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를 다 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 안보실이 보고도 안 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수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안보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부를 위해 존재합니다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전 준비 내용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김두수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도에 일사단장이 보여왔던 혁혁한 공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문자를 보게 되면 공부활동 잘했다고 예를 들면 사단장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국가안보실의 관심사항은 이런 재해가 났을 때 피해가 났을 때 소위 해병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근데 그 관심사항과 관련해서 일사단장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실은 계속 관심을 가졌을 거다. 그럼 당연히 내용을 수집을 했으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안 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0살 먹은 해병 일병이 수색 과정에서 어이없게 사망한 사고인데 안보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저는 어느 정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보고가 올라간 부분들을 다 예를 들면 아니라고 소위
입을 맞추기 위해서 일관되게 저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 특검이 다루게 되면요.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에요. 그다음에 군 검찰단장 지시로 경찰을 속여서 자료를 갖고 왔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다음에 보낸 서류의 일부를 손상하거나 은닉했으면 공용서류 무효죄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거랑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단에서 수사한 거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허위보고서 작성 및 행사죄가 돼요. 제가 볼 땐 다 걸려요. 싹 대통령부터 가리까지 다. 전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국가안보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입을 다 맞춰서 절대 이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 죄에 제가 볼 때 다 걸릴 겁니다. 네 가지다가 다. 장성철 소장께서도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다라는 저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 받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차관, 뭐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들이 다른 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돼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 사건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군검찰에서 갑작스럽게 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것은 박정훈 대령의 입을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4일 날인가요? 박정훈 대령이 이제 관련 녹취록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다 뭐 공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뭔가를 대단히 많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거긴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추려고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춰지질 않거든요.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을 왜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밝혔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확정 판결 받은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해주고 복권시켜준다. 이런 논리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임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대하는 것과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윤석열 정권이 모순된 행동,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성철 소장께서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군은 신뢰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국민이 군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을 군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전쟁은 무기만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군을 갖다가 막 흔들어 버리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때 나라를 위해서 네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위험한 데는 나서지도 말고 아무튼 몸성이만 있다 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옛날 고사에 우리 김준혁 교수님 앞에서 제가 그 번데기 주름 잡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화살을 다리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어서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지휘관이 그 고름이 난 부분을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왜 우십니까? 우리 아들이 고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휘관이 빨더라. 아니 그렇게 훌륭한 지휘관 밑에 있으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 좋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 고름을 입으로 빠는 그 지휘관이 있는데 그 애가 거기에서 목숨을 바치지 지 안위를 생각하겠냐?
이제 내 아들은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내 뒤에는 국가가 있다. 내가 죽어도 내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 이런 것이 바로 보훈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군을 못 믿게 만들어 놔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났을 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마치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검사인 양 보여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사 시절에 그런 기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흩어져 놔버리는 이 큰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김준혁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군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그 고사에서 그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했었죠. 내 남편이 그때 저 사람이 고름 빨아줘서 그래서 나가서 죽었다. 그러니 우리 아들도 또 그렇게 죽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죽었죠.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군 장성들이 앞에 나가 지휘하고 소대장도 앞에 나가 지휘하고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들이 전쟁 나면 가장 많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지고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을 다 앞에 나가서 다 죽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 해군 제독들은 말이죠. 배가 침몰하게 되면 부하들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배와 함께 침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군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군대를 윤석열 정부가 망쳤습니다.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군대 이러지 않았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군의 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군이 이런 상태로 나갔을 때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병들이 어떻게 지휘관들을 신뢰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안위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잘못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압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네, 그럼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어떤 이름으로 남겠습니까? 근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점에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태용 안보실장이라든지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국방부 차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최종 컨트롤 타워에서 중요한 정책을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실장, 참모들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다 결정해도 우리는 에이, 저게 뭐 사실일까? 저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죠. 저는 지금 그 자체 문제가 우리 국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수치상으로 안전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정부와 일본이 발표하는 것을 100%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수치를 납득을 시키지 못하니까 제가 못 믿는 건데 그 기저에는 지금까지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과연 이 정부는 믿을 만하다, 따를 만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여당의 의원들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천에서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혼연일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지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된 논란이 있지요. 국방부 장관이 이번 국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키 인물입니다. 이제 국회가 열리는데 예결위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다고 얘기하냐면요. 7월 25일에 이번 일정이 합의가 되고 미리 공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이 결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 일정을 이유로 외국을 나가버렸습니다. 뭘로 나갔느냐 알아봤더니 폴란드 방산 협력 관련 전시회에 참석한다고 나간 겁니다. 그 일정을 봤더니 9월 5일부터 8일까지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8월 30일인데 외국에 나가버린 겁니다. 주요 인사를 만나야겠다고. 아니, 김두수 대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일정 같아 보이는데 거의 일주일 먼저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이건 도망간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국회를 피해서 도망간 거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뭐 제 관련된 이야기지만 김두관 경남지사가 지사 시절에 의회에 단 한 번도 결석을 안 했거든요. 지사면 얼마나 다른 일정이 잡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의가 열리는 거를 미리 다 통보하고 다 조율해서 그 조정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원회 이 회의가 열리는 거 있으면 지켜야죠. 원희룡 장관도 지난번에 양평 고속도로 있었을 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7월 17일까지 이게 연기됐다가 또 이게 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또 연기된. 그래서 즉각 그 위원회를 열어서 따져야 될 때 그 원희룡 장관도 대통령 그 폴란드 간다고 따라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갔거든요. 이번에 이 마찬가지로 여기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거 말고는 설명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야,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건 뭐 정권이 이제 막 가는 거죠. 김정욱 교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도망간 자가 범인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민주당에서 해외 일정 잡혀가지고 나갔더니 왜 나가냐고 수해했을 때 그 난리를 쳤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전화를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게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사실 유무와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일단들이 확인이 되는 건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한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다 진행된 거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그렇다면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국민에게 말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희룡 장관부터 소위 이정섭 장관까지 이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해외로 도피를 시킨다. 도피를 시켜서 일단 시간을 끈다. 시간을 끌고 다른 이슈를 집어넣어서 엎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엎어지는구나, 이 상황들이. 전 이런 아주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1특검 4국조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5개의 사안이 몰려있는 사안입니다. 국민들 이게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최순실 사건 하나로 벌어진 게 아닙니다. 누적돼도 고치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는 정부를 두면 국민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21세기에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야당 당대표는 단식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세상이겠습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밝혀야죠. 아까 말씀드린 본인들이 아무런 보고도 안 됐고 대통령도 격려 안 했고 그다음에 장관 스스로가 뭔가 찜찜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9월 5일 날 행사가 있는데 가서 사전 준비를 갖다가 6, 7일 동안 뭐 합니까? 전시회 보는 건데 저는 이런 아주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건 그 내에 진짜 명확한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성철 소장, 혹시 장관이 해외 출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결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니 그게 청와대에서 근무 안 해봐서. 장관이 막 본인 마음대로 막 나가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 상식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20%. 아닙니다. 10%. 예. 예. 9.8% 10%입니다. 작년도 국방 예산이 54조 6천억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뭐 이제 이사회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대통령 놔두고 담당 이사가 외국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일 그 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뭐 지금 회의가 잡혀가지고 외국에 언젠데 시작이 일주일 뒤입니다. 왜 지금 나가? 아니 뭐 중요한 뭐 일정도 있고. 네 미쳤냐? 야 지금 이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회의가 일주일 뒤에 열리는데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이 미친놈이네. 너 사표 내. 그래야 정상인 회사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에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더 큰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없더라도 뭐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협력 관련 전시회라니까요. 네. 전시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수출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그랬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국정감사 때 아마 이 건이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거예요. 국방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때 제대로 좀 민주당이 자료 요구 같은 것을 하고 제보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장 모가지 끌고 데리고 와 이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김준혁 교수님?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도 청와대에서 계셔서 이제 관료 생활을 해봤겠지만 저는 정말 하위직 공무원으로 하위직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연구직 공무원이었었으니까. 그래서 만 9년을 제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 결제를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시장님 결제를 들어갈 때 이 결제 내용이 좀 찜찜하다 싶으면은 그대로 결제를 두게 하고 며칠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결제를 합니다. 결제 난 걸 이유를 갖다 번복하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종섭 장관이 이 당시 결제를 할 때 굉장히 아주 좋게 결제를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KBS 사사건건에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1사단장까지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올려놔야만이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종섭 장관도 격려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명명백백한 상황들,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도망을 간다? 이분 보니까 합참의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 군인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군인이라는 게 정직, 의리, 신뢰, 명령, 복종 이게 참 군인인데 이렇게 도망이나 다니는 군인이 있으니 이렇게 도망 다니는 군인이 국방부 장관인데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뭐 영관급 장교들, 위관급 장교들, 사병들 이제 상황이 되면 다 도망가면 되겠구나.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도망가면 되는구나 라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맞서 싸우자. 목숨을 걸고 싸우자.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이게 아니라 이제 도망가자. 장관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두 군인을 보고 있습니다. 별 4개까지 달고 장관이 된 사람의 저 모습.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저 결재까지 받았던 사람이 다시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지금 구속위기에 놓여 있는 박정훈 대령. 국민 여러분 보기에 누가 참 군인이고 누가 더 강직하고 누가 더 기계가 있습니까? 이 두 군인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념을 덧칠하고 그렇게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른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즘 도대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나라가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제 와가지고 한참 전으로 돌아가는 소리나 해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이 결국엔 이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나온 것만 보더라도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썩 잘못했다? 항명으로 보일 만한 일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아니면은 해석이 되지 않는 아니면 해명이 되지 않은 일들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공검찰이 이러한 문제 갖고 왜냐면은 박정훈 대령을요 견책했거든요. 그냥 경고만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구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대단히 감추고 싶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은 언젠가 다 밝혀질 겁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뭐냐면 그래서 군 문민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군 문민화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 출신이 장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10년이 지나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세계 모든 선진국은 군인 출신이 곧바로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김수호 대표님 혹시 국방부 장관 문민화하면 검사 출신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군인 그러니까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안에 다수의 주요 보직이 검사들이 장악하는 바람에 검사의 나라가 됐다시피 그런 게 있듯이요. 국방부도 이 국방부의 국방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설 때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국방위원장을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 충분히 자기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도 훨씬 군인들의 시각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과 또 해병대 1군 사단장과 이게 다 시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 국방부 장관도. 그런데 만약 여기서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 아닌 문민이었으면 이런 결정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법에 의하면 군사재판법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모든 수사를 다 해서 이것을 그냥 서류를 이첩하는 거지 보고라는 행식을 거치는 거지 그걸 결재하는 것도 아닌데도 결재라고 하는 어떤 과정까지 거친 거거든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체계까지 절차까지 지켜가면서까지 군인의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군인조차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역사가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께서 박정훈 대령이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는 진실이 승리합니다. 국민이 승리하고요. 그리고 진실이 승리해야 합니다. 진실이 승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이 진실을 이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마음 많이 답답하시죠? 진실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상식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줍시다. 깨어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지금 49만 5천 명인데요. 주말을 전후해서 5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십시오. 주말에 사람들 만나시는 분들은 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구독, 권유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픽스몰에 또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스픽스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삼 제품 지금 저희가 주력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한꺼번에 30개도 구입해 주신 분이 계시던데 예, 감사드립니다. 근데 구입할 만합니다. 저 상품도 좋고 가격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주변에 또 많이 하시고 추석 선물로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옥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공 먹고 잘 싸웁시다.